네, 5주차 논문 작성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제 변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독립 변수, 또 종속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고요. 그런 변수들의 어떤 인과관계 또 연관성으로 해서 이제 모형을 우리가 연구 모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 모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 작성, 그다음에 논문의 구성, 서론 작성법까지 해서 오늘 수업 내용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연구 주제 선정해서 연구 주제를 좁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요청했어요. 연구 여러분들의 관심 또 갖고 있는 주제 분야에 대해서 선행 연구에서 연구 모형들이 어떤 건지 일단 캡처부터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개괄적인 걸 이해하는 것이 연구 모형을 먼저 보는 이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선행 연구를 볼 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모형 캡처부터 부탁을 드렸고, 아직 많은 분들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계속 제가 한 2, 3주 동안 연구 모형에 대한 캡처를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오늘 내신 분들도 더 내도록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척도라는 걸 배웠죠. 척도는 뭐였죠? 우리가 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수치나 어떤 그 상황이나 상태들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설문 문항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설문 문항의 숫자들은 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설문지 개발도 어떻게 개발하냐,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행 연구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 를 하면 된다. 이런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이걸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모형이나 변수나 또 설문지 샘플을 갖고 와서 이제 설문지를 만들고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근데 아직도 이제 모형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모형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연구 계획서를 꼭 내거든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전체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원래 첫 시간에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 이제 서론도 작성할 수 있고 그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설문조사 했다 치고 서론 작성 전에 여러분들의 단계별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의 주요 내용,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연구 방법이 뭐였죠? 네. 연구 방법은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또 변수 내에서 어떤 그 특정한 집단끼리 비교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어서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바로 이제 연구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하고 또 이제 설문지 작성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결국 이 밑에 있는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하거나 또 변수 간의 상관성 검증,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연구 방법은. 그러니까 연구 방법은 결국 우리가 어떤 집단과 집단 어떤 그 사이에서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죠? 그런 것들, 또 변수와 변수 간의 관련성이 있느냐, 또는 이 변수가 다른 변수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거의 연구의 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연구 주제 분야를 정하면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집단 간 비교 분석할 때 연구 방법, 그다음에 변수 간의 상관성이나 영향성을 이제 분석할 때 연구 방법이 다른데, 그 방법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아까 척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범주형 척도이냐 연속형 척도이냐,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냐 연속형 자료이냐에 따라서 연구 방법이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연속형 자료. 연속형 자료는 뭐였죠? 숫자가 뭐예요? 이렇게 1, 2, 3, 4였으면 간격도 똑같고 더하기나 뺄셈이나 이렇게 어떤 수치적인 크기가 있는 거라면 범주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분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성, 남성 그렇게 구분 짓는 거, 그룹을 그룹화시키는 거, 초, 중, 고 이렇게 그룹화시키는데 서열은 있다. 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범주형 자료라고 했고, 연속형 자료는 뭐 몸무게라든지 토익 점수라든지 뭐 키라든지 또 매출액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연속형 자료죠. 수치가 크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집단 간 비교 분석, 변수 간 상관성 검증할 때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집단 간 비교 분석하고 변수 간 상관성 분석밖에 없다. 우리 연구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연구를 한다. 그랬을 때 연구 방법이 이제 여기는 독립 변수, 여기는 종속 변수예요. 명목형, 아까 말씀드렸죠. 명목형, 뭐 이제 서열까지 같이 포함해서 범주형이죠. 명목형, 목록형일 때는 카이 검증한다. 이거는 이제 분석 방법인데요.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그냥 카이 검증이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명목형에서 연속형 자료, 명목형 범주형이겠죠. 근데 집단이 두 개면 t-테스트를 하고 세 개 이상이면 아노바를 한다. 그 다음에 상관 분석, 연속형, 그러니까 독립, 종속 간의 연속형이면 상관 분석, 관련성 분석,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영향성 분석을 할 때 A라는 독립 변수가 B라는 종속 변수한테 과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할 때는 회귀 분석한다. 우리가 영어로는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요게 5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5개만 잘 알고면 나머지들은 회귀 분석에서 다 발전돼 가고 거기서 조금 이제 그 이제 뭐 좀 복잡하거나 고난이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조절 회귀 분석, 매개 회귀 분석 이렇게 들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에이모스에서 구조 방정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 근데 또 이제 이거와 조금 다르게 고난이도는 이제 판별 분석이라든지 또 몇 가지 이제 그 범주형에서 찾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논문 글쓰기에서 사용 별로 하지 않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걸 기본으로만 5가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그 이제 논문 쓰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모형 갖고 온 거에서는 매개 변수도 있었고 조절 변수도 있었고 하는데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 하기에서 뭐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거나 이제 그런 스텝와이즈 회귀 분석 리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한 11월 경에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제 뭐냐면은 이것이 가설이죠. 문제에서 이럴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연구 문제에서 가설을 정하는데 이렇게 가설을 보면은 바로 연구 방법론이 나오는 거죠. 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지능 지수가 높을 것이다. 왜냐면 남학생, 여학생 비교한 두 집단이죠. 두 집단에 대해서 지능 지수가 더 높다면 이것은 뭐였죠? 연속 변수이죠. 지능 지수니까. 여기는 범주형이잖아요.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집단이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t-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냥 연구 방법은 t-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무게 잴 거예요. 그러면 저울로 재겠구나. 단위는 킬로그램이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t-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가면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SPSS에서 메뉴 누르면 t-테스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t-테스트 클릭하면 여기서 남학생, 여학생 데이터 끌어놓고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지능지수 하는 걸 끌어놓으면 이 통계가 쫙 해가지고 t-테스트의 결과값을 알려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학교 학점이 증감에 따라 연봉이 증가할 것이다. 학점 연속이에요, 범주예요? 연속이죠. 연봉? 연속이에요, 범주예요? 연속이죠. 그러면 연속과 연속인데 뭐뭐에 따라 증가니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네요.
그럼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회귀 분석인데 여긴 독립 변수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스마트 사용 시간과 고등학교 성적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 스마트 사용 시간, 시간이죠. 시간도 연속이죠. 성적도 연속이죠. 숫자, 그죠? 연속이죠. 근데 이거 상관관계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상관 분석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은 20대보다 50대에서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설문은 어떻게 하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그룹을 나누겠죠. 좋아하는 사람 한 그룹, 싫어하는 한 그룹. 그다음에 20대, 50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겠죠. 그죠? 20대, 50대에서 이것도 범주형 나누겠죠. 나눈데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범주형의 비율은 뭐예요? 카이 검증 하는 거죠. 비율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 카이 검증한다. 범주형.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중학생과 초등학생보다 영어 말하기 능력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여기에는 범주형으로 그룹이 몇 그룹 있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룹이 몇 개예요? 2개, 3개 이상이네요. 2개까지 할 때는 뭐였죠? T테스트였는데 3개 이상이니까 어떻게 하죠? 점수는 여기 연속이니까 안오바를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토익 점수가 고과 점수에 미친 영향보다 지능이 고과 검사에 미친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토익 점수도 고과 점수, 지능도 고과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데 이 둘 사이에 또 관계성, 그러니까 수치를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독립 변수는 토익 점수, 지능 2개가 돼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2개니까 다중. 그러니까 단순이 아니라 다중회귀 분석이네요. 일단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이제는 논문에서 가설과 연구 방법론을 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설을 쓰고 나면 연구 방법론 쓰세요. 그러면 바로 이거 쓰는 거예요. 네. 그냥 내 연구 방법론은 T테스트, 상관분석, 하이 검증, 안오바, 다중회귀 분석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자, 그럼 연구 방법론 지난 시간 했던 거 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척도 개발은 뭐였죠? 척도 개발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론에서는 설문지를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설문지 만들 때 척도는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4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명목, 그다음에 서열, 등간, 비율 척도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좀 기억이 안 나시면 3주차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더 부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설문지 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찾아본다고요? 자, 여러분들의 선행 연구, 특히 논문,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저널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서 그 스케일, 척도라고 하는 스케일이라는 것을 끌고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모형 몇 분들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모형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했나고 뒤에 찾아보면 그 모형에서 독립변수, 또 종속변수, 조절변수, 또 그 매개변수들이 있는데 그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 내용 중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참고문헌 부록에도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 문항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연구에 가장, 왜냐하면 그 설문 문항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조작적 정의라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문항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연구자의 정의를 가지고 만든 척도를 가지고 올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문문항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설문문항.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문문항이 조작적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여러분들의 개념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설문문항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이제 이번 논문을 준비할 때 우리 석사 여러분들 지금 사학차들 지금 이제 설문지 막 올렸는데요.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연구한 척도들이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개념에 그러니까 일반적 개념에다가 뭔가 붙였을 때, 그랬을 때는 완전한 그 개발된 척도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척도를 개발했냐면은
이제 정의가 있어요. 이론적 정의. 그럼 이론적 정의에 보면 그 정의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포인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이 척단에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느라고 조금 힘들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처음 논문 쓸 때 그거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의논하면서 해 가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바는 처음 논문 쓰실 때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많이 그 타당성, 이 질문이 정말 맞는 질문이다. 이것을 질문하기에 그다음에 이 질문은 신뢰할 만하다. 정확도가 있다. 막 그런 이제 설문 문항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런 척도들을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문지 표지 그 설문 문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제 인사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요번에 아마 그 여러분들 원우님들이 설문지 돌렸을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자기 소속 얘기하고 또 그 제일 먼저 연구 제목하고 인사말하고 이 연구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비밀 보장 해드린다라는 것과 연구자 서명 소속 연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야 되죠. 근데 설문지 표지 작성해 보세요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처음 안 해보니까.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선물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잠깐 너무 짧게 말씀드리고 갔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응답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귀하라는 말을 써서 주어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약에 이제 연구를 한다면은 학부모가 이제 자녀의 어떤 이제 그 학부모의 뭐 코칭 역량이 자녀의 효능감과 뭐 학습 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이런 연구를 한다면은 그 질문에 보면은 질문하다가 보면은 귀하의 자녀인지 또 학부모한테 물어보는 건지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게 되면은 굉장히 체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귀하께서는 하고 주어를 꼭 넣어줘야 된다. 근데 주어를 생략하는 설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원우님들께 부탁하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주어를 꼭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지에 사용하는 질문은 간단하고 명확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문으로 한 가지만 질문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요번에도 제가 이제 논문 지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전했지만 막상 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뭐뭐 하거나 뭐뭐 인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심지어는 세 개로 또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세 개의 질문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갖고 왔는데 왜 이걸 이렇게 갖고 오셨나 했더니 다른 논문에서 갖고 온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논문에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문헌들을 보지만 문헌들이 다 100%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헌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너무 당황했던 것이 이제 논문 지도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러한 참고 문헌이 있고 이 연구자의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뒤에 참고 문헌 가면 없어요. 그죠? 그런 논문들도 수두룩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지도할 때 저도 그거 꼭 항상 체크를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또 놓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주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질문에 두 개의 답변을 요구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응답이 경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질문에 대한 상호 배타성이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이 사례를 말씀드렸죠. 당신은 가정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이 아버지, 이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배타성이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 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4번하고 7번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들 특정 답변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쓰레기 버리는 그 이제 재활용 이런 것을 잘 이제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잘못하된다는 느낌의 뉘앙스를 주거나 그러면은 어, 그 왜곡된 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연구 방법론과 그다음에 설문지를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설문지 작성 유의사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갑자기 이제 제가 뭐 모형 얘기하면서 그냥 자세한 설명 없이 뭐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 조절, 뭐 통제변수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독립하고 이거 종속은 너무 이제 여러분 의미가 쉽죠. 종속은 뭐죠? 이 독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속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속은 이 독립 변수의 숫자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어떤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바람직한 현상을 항상 연구는 그렇잖아요.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가기 위한 거니까 종속 변수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에 대한 수치나 어떤 그런 것들 두겠죠. 그러면 이 바람직한 현상에 이렇게 가는 거 원인이 뭘까? 그러면은 바람직한 현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우리가 뭔가 더 처방을 하겠죠. 그렇죠? 그 원인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속 변수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매출액을 높이는 방안이 뭐 있을까? 그런 게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죠. 매출액을 높이는 거니까. 그러면 매출액을 높이는 독립 변수는 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선행 연구에서도 이제 찾아보면 이런 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영향 요인들도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독립해서 딱 갖고 오기보다는 어디에서는 대상을 이렇게 받지만 나는 이런 대상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Z세대들이 MZ세대들이 어떠한 부분을 잘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주면은 동기부여가 되고 매출액을 높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MZ세대들에 대한 특성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독립 변수를 두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자기 효능감도 또 동기부여도 올라가고 또 어떤 그 조직의 기여도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독립 변수고 이제 종속 변수는 바람직하게 바라는 희망 사항들, 영향 요인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조절 통제 변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통제 변수는 통제라는 걸 통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통제 변수는 선행 연구나 이론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내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로 갖고 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죠? 왜냐면 아까 그렇잖아요. 독립 변수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뭐 그 기업의 뭐 문화도 있을 것이고 조직원의 특성들도 있을 거고 사장 CEO의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복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독립 변수가. 근데 그중에서 나는 연구 주제에서 갖고 올 독립 변수 몇 개 갖고 왔는데 그 외에도 알고 봤더니 뭐 보수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 또 CEO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많이 그 연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 말고도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내 그 연구를 하고 했던 순수한 데이터의 값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기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변수들을 통제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의 순수한 값을 파악해내고자 하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진정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 시 포함하는 변수.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요. 통제한다고 하는데 분석할 때는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 변수를 이제
그 데이터에 그러니까 통계 프로그램에다가 독립 변수의 데이터를 넣잖아요. 근데 통제 변수 하면은 통제 변수의 데이터도 통계 프로그램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는 통제 변수라고 했지만 통계 프로그램에서 이걸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영향력을 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변수만 넣었을 때에 그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도가 얼마인지, 통제 변수라고 했던 이 변수들하고 내 독립 변수하고 넣었을 때 이 값의 차이가 얼마인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제 변수는 뭐냐면 특히 또 어떤 값들, 어떤 변수들을 통제 변수로 많이 하냐면 우리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재구매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이렇게 하면은 성별, 뭐 연령별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알고 싶지 않을까요? 뭐 지역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미 예전에 초창기에 제일 먼저 그런 것부터 연구되지 않았을까요? 계속 진화되니까 또 더 많은 그 세분화된 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인구 통계학적이라든지 또 기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업종에 따라 뭐가 다른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제 변수로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통제 변수들은 기존 문헌 연구에서 독립 변수로 사용해 가지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통제 변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문헌에 그런 것들이 통제할 것이 있나 없나 볼 때 그런 것들이 없다면 굳이 통제 변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만약에 조절 변수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사회 갈등 정도에 따라서 그러한 그 주장 정치 참여에 주장하는 그러니까 주장형 정치 참여죠. 뭔가 목소리를 내는 이념 갈등이나 이익 가치 갈등이 이제 그런 갈등에 따라서 주장형 정치 참여에 얼마나 이제 갈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만 보려고 했는데 통제 변수로 성별 그렇겠죠. 여성이 더 정치적 참여를 많이 할까요? 남성이 더 정치적 참여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이런 연구들이 다 있었던 거죠. 연령에 따라서도 20대가 더 많이 할지, 뭐 40, 50대가 정치적 참여를 더 많이 할지, 또 결혼 유무에 따라서, 또 학력에 따라서, 개인 소득에 따라서 통제 변수를 굉장히 많이 넣네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아무리 이념 갈등, 이익 가치 갈등 정도에 따라서 정치적 참여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성별, 연령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통제 변수라고 두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때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영향 요인 분석이니까 갈등 정도도 5점 척도로 했을 것이고 주장형 정치 참여도 5점 척도로 했었기 때문에 연속형 그리고 회귀 분석을 했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통제 변수를 어떻게 빼냐는 게 아니라 분석할 때 포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별, 연령, 혼인 상태, 학력, 월 평균 소득을 먼저 리그레이션을 한 겁니다. 회귀 분석을. 회귀 분석을 먼저 해보니까 연령도 여기 점점점 여기 별표 3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P값이 0.0001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령이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지금 채택이 된 건데 부의 영향이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연령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정치 참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정치 참여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 P값이 여기 아래 보면은 별표 3개면은 0.01이네요. 0.01인데 0.05 원래 2개가 0.01이고 원래는 P값이 3개면 0.001인데 여기 조금 미스프린트가 왔습니다. 자, 3개면 0.00이니까 99.9 뭐 99% 이상으로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가 99.9%니까 연령에 따라서 변할 것이다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연령과 학력과 월 평균 소득이 사실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제 변수를 했지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념 갈등, 근데 이념 갈등하고 이익가치 갈등도 보니까 여기만 넣었죠. 그죠? 이 독립 변수만 넣은 거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이념 갈등에 따라서 주장형 정치 참여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설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우리가 통제 변수를 했던 연령은 부의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력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도 통제했지만 이 세 변수도 이렇게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념 갈등도 이러한 여기에 보면 베타 값인데요. 이 크기가 있는 거거든요. 0.94 인연 갈등, 0.43 인연 갈등, 0.77 학력, 마이너스 0.98. 아까 회기식 y는 a 플러스 bx, cx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라 이게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들을 보면서 이 통제 변수와 일반 변수들 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 식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통제 변수라고 했지만 통제에서 그 분석에서는 이 포함시켜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말씀드렸죠. 독립은 원인 변수, 종속은 결과 변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시간적으로 독립변수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스트레스가 심적 부담, 스트레스는 우울감에 영향을 준다가 맞을까요? 우울하면 스트레스가 생긴다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우울감 지수도 높아질 것이다가 맞을까요? 우울감 지수가 높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까요? 굉장히 헷갈리죠. 어떤 게 선행?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우울도 되고 또 우울감이 많아지면 또 스트레스도 또 올라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선행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죠?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 이제 퀘스천 마크 갖고 이제 제 수업을 다 들어주세요. 자, 먼저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원인, 결과인데 시간적으로 독립변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족도는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그죠? 그러니까 구매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품의 서비스의 품질 정도에 따라서 어때요? 품질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어야 만족한지 안 한지 알잖아요. 그러면 제품 품질이 먼저일까요? 만족도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제품 품질에 대한 평가가 먼저고 그다음에 만족도고 만족도가 내서 그다음에 뭐가 생기죠? 만족도가 올라가면 로열티, 충성도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요. 제품의 품질, 만족도, 그다음에 충성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선행 후행의 시간적 그 관계가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스트레스, 우울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논문 지도하다 보면은 독립변수라고 가져왔는데요. 둘 다 종속변수인데 하나를 독립변수로 가져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종속변수여야 되는데 하나를 독립변수로 갖고 오면 그거는 굉장히 다시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가 종속변수 아닌지 고민해 봐야 돼요. 아까 스트레스, 우울,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우울은 같은 맥락에서의 종속변수 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 주관적 변수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주관적 변수가 올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선행인지 후행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선행 연구를 봐야 돼요. 선행 연구 봐서 스트레스가 선행인지 우울이 선행인지 보는데 결국에 이 두 가지 선행 연구 대부분은 결국에는 거의 종속변수 주관적 변수로서 종속변수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우울감들을 같이 어떤 선행이나 후행을 쓰는 논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선행 연구를 보고서 이제 주관적 변수들은 선행이냐 후행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박사 논문 지도에서도 선행 후행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리더십
그죠? 리더십이 어떤 조직의 이제 성과의 부분에 가져오는데 그 성과 앞단의 부분에 이제 그 그 조직의 뭐 환경이나 그다음에 조직의 이제 문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면서 성과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그 독립변수로 가지고 온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독립변수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독립변수로 갖고 오면 안 되고 다시 종속변수로 가거나 독립변수 그 뒷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 많은 연구들을 보면서 그 변수가 어느 위치에서 연구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잠깐 말씀드리면 독립변수, 정수변수가 모두 객관성을 띠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하루 걸음거리의 양이 몸무게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걸음거리라는 것은 측정이 되잖아요. 몸무게도 측정이 딱 되잖아요. 근데 방금 스트레스, 우울 이런 주관적 변수고 다 주관적 변수라는 것은 그 개인이 지각되는 그죠? 개인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건 perceptive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관적 변수일 때 항상 앞단에다가 perceptive, 지각된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각된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독립변수라도 객관적인 변수를 쓰거나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요. 독립변수, 정수변수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사실 독립변수, 정수변수 정하는 것이 또 자칫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으나 종속변수는 한 개인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 개일 경우에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노후 준비 하면은 경제적 노후, 신체적 노후, 정서적 준비, 사회적 노후 이런 식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근데 에이모스라는 통계 분석을 쓰고 그래서 이제 종속 변수를 또 2개를 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석사 논문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그러려면 여러분들 선행 연구를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종속 변수 2개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석사 논문에서는 좀 이제 제가 지양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매개 변수는 중간에 걸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활용 목적은 뭐냐면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가는데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거쳐서 간다라는 좀 구체적으로 또 연구의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간접 경로를 밝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충분한 이론적 어떤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매개 변수 이 조건은 독립 변수가 정속 변수로 가는 선행 연구가 많거나 그죠? 이론이 탄탄해야 된다. 아까 매개 변수가 뭐였죠? 독립, 매개, 종속 변수였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이론적 그 연구를 봤냐면 독립과 매개만 봐서도 독립이면서 매개가 종속인 경우 또 많이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매개 변수가 독립으로 두고 종속 변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앞단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요 앞단에서 여기 보여드리면 어떤 연구를 많이 하냐면은 지금 이게 독립 매개 종속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보면 이게 독립이고 이게 종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도 문헌 연구가 많은지 그다음에 요 관계에서는 얘가 독립이 되고 얘가 종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헌들을 많이 갖고 와서 그걸 합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보겠다.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연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논문을 가져올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구 분야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연구들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데이터를 참고문헌 찾아오세요. 그러면 처음에 막 논문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 그거는 내가 아직 찾는 능력이 조금 더 많이 훈련이 돼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의 조건은 독립에서 종속으로 가는 선행 연구가 많거나 이론이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이론적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하고 조절 변수는 뭘까? 어느 때 이 변수를 매개로 써야 되고 어느 때 이걸 조절을 써야 될까? 자, 방금 말씀드렸죠. 매개 변수는 이론적 연구가 탄탄해야 되고요. 조절 변수는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나 정책의 효과성을 살필 때 어떤 처치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대면 교육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대면 교육의 교수법이 사실 뭐 교육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조절 효과라는 거면은 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이 잘 되고 있는 정도가 지원이 잘 되면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성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지원이 또 잘 안 되면은 성취도는 또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교수법이 좋아도 그 훼손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즉각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잘 안 된다면 아무리 교수법이 좋아도 성취도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조절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데 교수법이 이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수법 중요하다. 근데 교수법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 교수법 외에 성취도를 또 높이려면은 우리 교육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 교수법이 좋아도 뚝 떨어지니까 이런 지원 환경이 나빠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시사점으로 또 이런 지원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들을 이제 조절 변수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선행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선행 연구 중에서도 현장 관련성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외부의 일과 개입된 것으로 그러니까 내부에 예를 든다면 아까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의 품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충성도 이렇게 하면 그 제품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매개 변수로 썼다면 여기에서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관련돼서 누가 인플루언서의 또 어떤 자극인 조절 변수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 요인이나 현장 관련성이 높은 것들은 조절 변수로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자기주도 학습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소기업 관리자 코칭 행동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만 보면요.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자기주도 학습이 그러니까 만족과 자기주도 학습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영향이니까 어쨌든 독립과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네. 그런데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자기주도 학습이 독립 변수이고 조직 유효성이 종속 변수구나 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중소기업 관리자 코칭 행동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매개 변수가 관리자 코칭 행동이겠구나. 이 제목만 봐도 연구 모형 바로 알 수 있고 제목만 봐도 가설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제목만 봐도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은 조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관리자 코칭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은 관리자 코칭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조직의 유효성은 관리자 코칭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설이죠. 지금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은 조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만족은 관리자 코칭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해요? 코칭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리자 코칭 행동은 여기에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관리자 코칭 행동은 커뮤니케이션 만족과 조직의 유효성에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매개할 것이다. 또는 관리자 코칭 행동은 자기주도 학습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게 지금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가설과 연구 모형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연구 모형만 봐도 제목과 가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지난번에 우리 박주영 원우님 것 가지고도 했지만 내 관심 분야가 있으면 키워드를 가지고 기존 연구의 논문에 이렇게 모형들을 30개, 40개 쫙 스크린하다 보면 내가 아까 그런 어떤 걸 독립변수로 해야 될지 어떤 걸 종속 변수로 해야 될지 어떤 걸 매개 변수로 할지 어떤 걸 조절 변수로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약간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독립, 조절, 매개를 몇 개를 그려보는 거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연구 제목과 모형과 가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논문을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먼저 제목을 보고 모형을 봐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형 보고 뒤에 연구 결과에서 어떤 가설이 채택이 됐는가 그걸 보시면서 내 그 연구 주제를 잡아 나가는 것 그것이 좁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김수양 원우님께서 딱 보면은 무슨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의 컨설팅과 코칭, 그죠? 코칭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결국에는 그 중소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일을 잘해야 성과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두시고 그 조직 유효성, 그러니까 조직 유효성이 이렇게 두 가지 연구 기존 저도 찾아보니까 조직 유효성이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조직의 유효성에 직무 만족을 묻는 거, 조직 몰입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은 종속 변수가 두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두 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논문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직의 유효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설문지 아마 직무 만족, 조직 몰입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평균치 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카테고리를 잡고 직무 만족 따로, 조직 몰입 따로 했는데 이 뒤에 논문을 보면 직무 만족으로 가설을 했거나 조직 몰입을 가설을 했으면 종속 변수를 두 개로 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뒤까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조직 유효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종속 변수를 하나로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떤 논문은요, 조직의 유효성이라고 하면서 이걸 따로따로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직 유효성 하나로 봤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수양 원장님은 이제 원장님이시고 우리 원우님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떤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엔 조직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조직의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몰입과 직무의 만족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국엔 협력해서 협업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화의 일종이죠. 커뮤니케이션 그것을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관리자 코칭 행동들이 달라질 것이고 그죠?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도 가지만 이들의 행동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보는 거죠. 이거 중심으로 보는 거죠. 관리자 코칭 행동을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독립 변수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 코칭 행동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이렇게 여기 이 연구에서는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연구 논문을 잡았고 제가 이걸 첫 번째 모델로 잡은 것은 굉장히 명쾌해요. 변수도 명쾌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선행 연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행 후행 부분이라든지 매개 변수를 잡는 데라든지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속에서 가져와야 될 어떤 그 영향력 독립 변수나 매개 변수 잡은 부분에서 조금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칭 행동을 매개 변수로 놨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논문이네요. 그래서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계속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 논문들을 막 찾으면 굉장히 다양한 모형들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하나 찾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과제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찾으려 했지만 저는 30개에서 50개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찾다 보면 논문이 바로 쉽게 이제 주제가 정해지고 모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거를 또 하나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백경흠 우리 원우님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조금 와 독립 변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마 이제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창업 성공을 통해서 또 창업 권유를 하는 그런 연구. 그래서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이제 창업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잡아놓은 그러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독립 변수로 목표 지향성, 자신감과 연구 지향성, 위험 감수, 권한 위임, 정보 활용, 적극성, 팀워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건지. 그죠? 그리고 창업 이런 부분들이 창업 권유에 또 이렇게 미치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보긴 했는데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매개 변수 창업 성공이라는 건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요. 이게 매개 변수예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립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많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카테고라이제이션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막 탁 펼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이제 어떤 걸 나눌 수 있겠죠. 뭐 여기에서 적극성이라든지 위험 감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연구 지향성, 목표 지향성은 조금 하나 목표 지향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위험 감수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권한 위험이나 팀워크 구축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좀 나눠 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좀 정리하게 정리되어서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또 아니면 가설을 7개를 이렇게 분야로 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독립 변수를 나눠주는 것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조금 분류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독립 변수에서 최종 종속 변수는 창업 권유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뭐냐면은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거의다가. 그럼 기업가 정신이 창업 권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논문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굳이 기업가 정신 창업 권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약간 퀘스천 마크는 들어요.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창업은 굉장히 이제 붐업시키고 또 창업을 많이 시켜서 일자리 창출도 이제 바람직하게 이끌어내야 되니까 창업 성공을 일으켜서 창업 권유까지 이제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옆에서 누가 잘 되면 또 창업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기업가 정신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창업 권유를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파악하는 건 물론 중요한데 이 독립 변수와 이 종속 변수 간에 저는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는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건 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논문을 볼 때에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비평한다 그러죠. 판단 평가가 아니라 비평이거든요. 논문에 대한 비평이죠. 우리가 문학 비평하잖아요. 이 논문에 대한 비평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 대한 비평적 수준에서 비평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이러한 그 어떤 기업가 정신과 태도가 창업 권유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을 갖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문들 막 찾아보고 이 논문이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도 한번 더 들여다보면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시사점을 주는 논문을 잘 찾아주신 우리 백경 원우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논문을 하나 또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평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비평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냥 논문 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변수를 썼을까? 이 변수가 과연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인과관계에서 정말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연구일까? 이렇게 자꾸 보시라는 거죠. 네, 다음 논문은 네, 여기 임기덕 원우님 께서 보내주신 건데 엄청 많이 찾으셨어요. 그때 이제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MZ세대들이 어떤 창업하는 의도도 다르고 또 창업하는 성향도 다를 것이고 또 MZ세대들이 어떤 그 창업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치도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의문점, 문제점 문제 제기를 해주셨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 이렇게 논문들을 이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MZ세대의 가치가 MZ세대의 가치라는 것이 이제 추구 가치죠. 가치관이겠죠. 그죠? 식품 친환경 소비 행동이 미치는 영향.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이 논문부터 앞에 쭉 다음에 이루어지는 논문에서 굉장히 잘 찾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연구 문제가 뭐였냐면 MZ세대들의 특성에 따라서 창업의 성공 요인도 다를 것이고 뭐 그래서 지원 정책도 달라야 될 것이고 코칭도 달라질 이렇게 이제 보셨기 때문에 MZ세대들을 이해하는 이런 논문들을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얘기는 안 해봤지만 주신 자료를 보니까 MZ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독립변수들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모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Z세대의 가치가 친환경 소비 행동, 소비 행동을 아마 종속교수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보니까 MZ세대들의 가치나 그런 부분, MZ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와, 이기주의, 이타주의, 생태주의 뭐 이렇게 잡아놨네요. 그죠? 이 연구에서 그러면은 이제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와 일단은 참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식으로도 MZ세대들을 분류해가지고 우리들이 연구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하나의 또 이제 열쇠를 하나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논문을 보니까 신념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신생태계 패러다임, 근데 이것들이 신세계 생태계 패러다임, 결과지각, 책임기소, 개인규범, 친환경 소비 행동.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어떤 제품의 구매 행동과 관련된 프로세스예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놓고 가설들을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매개 변수처럼 이제 절차적인 그런 변수들을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행동론에서 나온 그런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명이 된 이 절차적인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MZ 세대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행동론에서는 이런 절차적 과정도 기존의 이론적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틀을 가지고 온 논문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보면은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 이런 형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신념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하나로서 그러니까 개인 규범까지도 했는데 신념이라는 걸 하나로 묶고 여기도 점점점 해놓긴 해놨네요. 묶고 또는 개인 규범까지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가치가 신념 소비자 행동, 가치가 개인 규범, 소비자 행동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듭니다. 이 모형이 뭐 가히 뭐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에 트렌드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이건 기본 이론의 절차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Z세대, 밀레니엄 세대 호기심과 소속 욕구 레트로 제품 선호도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논문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특성들을 보는 거죠. 소속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호기심. 이거는 뭐냐면은 MZ 세대들
그죠? 소송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독립 변수, 호기심도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이제 범주형으로 왔는지 그다음에 연속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연속형으로 척도를 만들지 않았나 했네요. 자, 그들의 소송 욕구 정도와 또 모든 그 생활의 호기심 정도에 따라서, 그죠? 레트로 선호, 그죠? 회귀성이죠. 근데 이 호기심이 여기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 배경들이 굉장히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 구매에서 호기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형은요,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문헌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특징은 MZ세대를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다 여기도 보면은 일관성 있어요, 지금. MZ세대,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거는 좀 다르네요. 여기서 보면은 MZ세대냐, 베이비붐 세대냐, 이거는 뭐죠? 범주형으로 가져오면서 조절 변수로 여기다 넣었어요. 조절 변수로. 근데 여기 또 보면은 대화형 AI 음성 쇼핑 서비스 연구 MZ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음성 쇼핑 서비스 지각도가 사용자 행동, 이용 의도, 구매 의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그렇게 지금 했는데, 이 논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도 보면 다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거지만, 그죠? 소비자 구매와 관련된 부분들, 소비자 행동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MZ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여기서 갖고 있는 시사점을 가지고 또 본인이 연구하시고자 하는 특성 부분에 독립 변수로서 어떤 그 특징들을 가져올 수 있는,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논문의 그 모형들에서는 이제 그 어떤 대상을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연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찾은 거예요. 저도 지금 MZ세대들이 창업 의도나 이런 창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넣어줘야 될 것인가, 특징들 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의도와 관련된 것도 지금 많이 본 거죠. 뭐 창업 의도, 그다음에 창업 성공 요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징적인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모형들을 봤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아까 맨 앞에 있었던 여기에 호기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하나 가면은 그 사회에 관한 이기적 이타, 또 생태주의하고 이타주의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놓고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성공 요인에 가졌던 다른 변수들을 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나의 독립 변수들을 정교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다른 것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독립 변수 3개의 조절 변수. 이거는 워라밸 직무 자율성이 직무 만족. 자, 워라밸이라는 것은 요즘에 흔히 MZ세대들 젊은 분들에 대한 생활 가치관이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떤 직무 만족도 또는 어떤 잠재 관련된 프로티언 경력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런 경력과 관련된 조절 효과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 그죠? 특징들도 사실은 아까 이제 MZ세대와도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죠? 이런 것을 MZ세대 특성으로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MZ세대들이 이러한 워라밸 직무 자율성에 관한 그 지각된 인지도나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네, 트레이닝 프로그램, 레크뉴 쭉쭉쭉쭉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걸 또 갖고 온 건 뭐죠? 아까 앞단에서는 MZ세대들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MZ세대들이 들어간 다양한 소비자 행태, 왜냐하면 MZ세대들이 결국 소비자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특성들이 많으니까, 소비자 그 행동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창업과 연관되니까 이게 논문을 또 찾는 거죠. 창업 의도. 창업과 정신, 창업 환경 요인. 그러면 여기서는 아직 다는 여기 뒤에도 또 있네요. 창업
네, 이런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창업 교육, 멘토링, 경험, 네트워크 이런 내용들하고 아까 MZ세대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짜맞춰가는 과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이렇게 이제 그 모형만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이걸 하게 된다면은 아까 MZ세대를 좀 더 참고 문헌 찾아서 그 모형에서 특징적인 걸 갖고 오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종속 변수가 아니라 아까 창업 의도에 라든지 창업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기업가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줘야 된다면은 MZ세대들의 특성과 이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갈 것인가 그런 것들 잘 맞춰가면은 아주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에이모스 구조 방정식에서 쓰는 건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변수죠. 독립 변수, 그다음에 매개 변수, 종속 변수인데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창업 컨설팅을 질문했던 각 설문 문항들이에요. 척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이모스를 하게 되면 그 척도들에 대해서도 이 창업 여기 보면 컨설팅 창업 교육인데 그 척도들에 대한 신뢰성 얼마나 그 척도가 각각의 오차가 있는지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창업 컨설팅, 창업 교육, 창업 자금, 창업 의도, 창업 행동인데 창업 행동에 창업 의도가 있구나.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논문에서 창업 성공 또는 창업 의도 또 창업 행동을 종속 변수를 할 것인지 내지는 그 창업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원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을지를 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조절 변수로 어떤 거 집어넣는다는 것은 아까 이런 교육이나 컨설팅 부분 아직도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측면 MZ세대를 알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창업에서 성공이나 창업 의도라든지 그다음에 성공 요인을 이끌 수 있는 요인들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업가 자기 효능감 높이려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 변수로 쓸 것인지 매개 변수로 쓸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논의가 되면 되는데요. 굉장히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 모형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연구 모형을 가면 연구 모형 가면 벌써 가설하고 연구 제목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각각의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이렇게 논문들을 다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모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시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임기덕 원우님이 보내주신 이 걸 가지고는 조금 더 찾아볼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냐면은 아까 본인께서 알고자 했던 것이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또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독립변수들의 창업교육의 지원일 수도 있지만 창업 지원 제도라고 하는 지원과 관련된 것을 키워드를 찾아서 또 찾아내면 굉장히 조금 더 풍성하게 연구 모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원 시스템에서 요 정도 나왔는데 요거 가지고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서 하게 되면 좋은 연구 모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풍성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지금 7분 정도 저한테 연구 모형을 주셨는데요. 논문을 안 쓰시더라도 연구 모형을 자꾸 보는 능력을 키우시는 건 좋은 것 같아서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신 분들도 자꾸 한번 찾아보세요. 뭐 하루 하나씩 찾아도 되고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연습 삼아서 연구 모형 보는 방법이면은 사실 논문의 반 이상은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연구 결과 표 보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연구 모형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신 분들은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구현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내용 계속 다른 수업 내용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구 계획서 작성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구 논문을 쓰신다 그러면 반드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 작성에는 이미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연구 대상, 그다음에 연구 모형, 그다음에 연구 제목. 그러니까 제목 나오면 연구 모형이 나온 거고 가설이 나온 거고 연구 방법론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구 계획서를 쓰려면 저하고 이 작업, 그러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이 연구 모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구 모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라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할 거예요. 연구 계획서 작성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신다 그러면 미리 연구 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이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계획서 내에는 이제 자신 연구에 대한 주제와 방향, 연구 방법, 연구 절차를 개괄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서입니다. 근데 주제와 방향이죠. 근데 여기에 연구 배경 쓰는 거죠. 내가 왜 이 주제를 쓰게 됐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필요성인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문제 의식을 느껴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기여를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걸 짧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알고자 하기 때문에 이 연구 대상은 어떻고 그다음에 연구 모형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나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어떤 대상을 어떤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관계 간의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아노바, 티테스트, 카이스퀘어, 뭐 위계적 뭐 리그레이션, 뭐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쓴다라든지 구조 방정식을 사용해서 매개 효과를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연구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써줘야 되고요. 우리 그 학교의 연구 계획서에는 연구 진행 일정이나 참고문헌 설문지는 쓰진 않아요. 이렇게 딱 4가지 씁니다. 한 장에다가 써요. 한 장에다가. 그래서 그 샘플을 보여드리면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오늘 갖다 낸 거네요. 여러분들 지금 막 설문지 돌리고 있잖아요. 미리 냈어야 되는데 이제 연구계획서 내는데 아마 여러분들 받았을 때 인지훈련 매트를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뭐 치매 예방 프로그램 만족도와 치매 지식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뭐 또는 조절 효과를 포함하여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 학교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연구 계획서 쓸 때 이거는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학사에 들어가면 연구 계획서 작성하는 이제 기능이 있어서 그걸 클릭하고 거기서 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제 이걸 출력해서 지도 교수 사인 받아서 이제 교학처에 내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즈음 이제 배경을 쓰는 거죠. 시니어의 사회, 경제, 문화, 경제 전체적인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 관련하여 노화로 인한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치매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서 일단 치매 예방을 위한 이런 것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효과성을 파악해서 시니어 건강과 삶의 질을 데 기여를 하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니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서 그것이 비즈니스화 시켜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합니다. 뭐 이제 그런 목적, 기대 효과 먼저 쓰는 필요성, 목적, 기대 효과를 쓰고요. 그 밑에 이제 난이 뭐가 있냐면 연구 방법 세부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형에 대한 걸 조금 이제 써줘야 되는데 그 앞부분에 제목 자체에서 모형과 가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형 및 가설을 설정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약간 써주는데 여기 좀 빼먹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니어 공약 관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대상이죠,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방법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빈도 분석, 그다음에 요인 분석, 신뢰도 검증, 그리고 여기에는 뭐 그 회계 분석, 조절 효과 검증에 회계 분석을 한다. 이런 그죠? 미치는 영향 조절 효과 검증에서 회계 분석을 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연구 계획서인데 사실은 우리 학교는 굉장히 간단하게 쓰는데요. 다른 데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제 저한테 그 교수들한테 과제비, 연구, 교내 과제를 해라. 그래서 연구 계획서 쓰면 보통 10장에서 15장을 써서 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연구 필요성 부분에 한 2장 쓰고, 그 다음에 그 연구 목적에 대한 거 쓰고, 또 가설에 대한 거 쓰고, 쓰죠. 그래서 저도 한 15장 정도 써서 내는데, 우리 학교는 이렇게 지금 이제 석사 논문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쓰게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박사 논문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부담은 안 갖지만 어쨌든 연구 계획서를 써놓으면 나중에 본문에 연구 논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쓰는 것이므로 같이 이제 작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학교에서 이제 하는 내용 포맷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9가지 서류를 우선 이제 냅니다. 뭐 이제 윤리 확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인용과 관련된 그 이제 그 요즘에 인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작권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수료증도 내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저기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뭐 어떤 서류 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논문 안 쓰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박사과정 가시더라도 반드시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겠죠? 네. 자, 논문의 구조입니다. 논문의 구조 굉장히 간단하죠?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석사 논문은 보통 70 내지 80페이지 정도 쓰고요.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150페이지 전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그다음에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논의, 결론 이렇게 돼 있죠. 서론에는 보통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7장 이내로 써요. 그죠? 7장 이내로 써요. 그래서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 논문의 구성, 용어의 정리까지도 씁니다.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은 뭘 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독립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그 중소변수들 썼잖아요. 각 변수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의 개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그 변수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변수와 관련된 많은 문헌들을 탐독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는 거고요. 그 변수를 가지고 그 변수를 가진 그 변수의 이론적 배경을 썼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MZ세대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제1 변수가 독립변수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론적 배경에서 1 MZ세대의 개념이 뭐냐 쓰는 거죠. 그럼 MZ세대 뭐라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MZ세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쭉쭉 쓰는 거고 그럼 MZ세대의 특징은 뭐냐 이들이 굉장히 쓸 것들이 많잖아요. MZ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MZ세대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뭐가 있는가 뭐 선행 연구들 쓰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 의도는 뭐냐면 창업 의도의 개념이 무엇이냐. 개념을 먼저 써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창업 의도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어떻게 됐고 창업 의도를 가지고 또 연구의 흐름들은 어떻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소제목들이죠. 소제목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헌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죠? 중요도에 따라서. 근데 그 소제목 정할 때도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정해서 그런 것들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선행 연구라는 것은 아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행 연구들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변수들을 설명할 때, 쓸 때 써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연구 방법은 뭐냐면
이러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나는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를 이렇게 하겠다. 그 모형과 가술, 그다음에 변수의 조작작정이라는 걸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는데 그런 것들 정의해주고요. 우리 표본은 어떻게 설정했다. 우리의 모수는 어떤데, 전체 모집단은 어떤데, 내 연구 대상자의 표본은 어떻다. 그리고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설문 척도는 어떻게 구성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상을 데리고 설문을 하고 나서 그 설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어떻다 이런 것들 이게 3장의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이제 통계를 돌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각 데이터들, 그죠? 연구 대상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 빈도 분석. 왜냐하면 이 특성을 알기 위해서 그 빈도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빈도 분석과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했던 그 설문조사가 정말 타당한 건지, 설문 문항들이 타당한지, 신뢰성이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한다든지 집단 간 비율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변수 간의 상관 분석한다든지 영향 요인 분석하는 결과들을 여기다 사장에다 써주고 거기다가 이제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시사점,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석사 논문이 한 100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쓸 건 너무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이 표 가지고 이거 설명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석사 논문 처음에 가장 어려운 게 연구 주제와 연구 모형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연구 모형에서 설문지 나오면 그다음에 일사천리로 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때 일사천리로 가느냐. 척도들, 아까 설문 문항을 이렇게 이제 봤더니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게 나와서 그 설문 문항들이 다 살아남았을 때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데요. 척도들이 묶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이렇게 설문 문항을 했는데 만족도가 막 딴 데 가서 다른 변수에 가서 막 붙어버리고 만족도 문항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설문 문항부터 잘못 만든 거죠. 그럴 때는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도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상의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당성, 신뢰성 척도에서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 한숨을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의 구성이 크게 이제 5분야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조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쭉 쓰고 나서 뒤에 참고 문헌, 네, 설문지 붙여주는 것이고요. 또 논문 초록 하고 또 이제 초록 앞에 쓰고 뒤에는 이제 영문 초록이 들어가죠. 보통 그래서 그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론 작성하기 전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러분들의 샘플만 있네요. 제가 찾아놓은 게 아까 네, 네, 잠시만요. 여기 있겠네요. 이거가 아니라 네, 이거겠네.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누군가 응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자료 보입니다. 네, 네네. 보여요. 자, 요 보시면서 논문 전체 구조를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논문 찾아서 다 보셔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자, 이게 대학생의 진로 결정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전공 만족, 진로 소명 인과관계 이렇게 제목을 하면 이제 그 종속 변수, 그죠? 종속 변수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뭔지, 매개 변수 뭔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 제목은.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제목하지 말고, 지난번에 뭐 인과관계를 해주면 영향 요인, 뭐 내지는 매개 효과, 또 조절 효과 중심으로나 뭐 매개 효과, 조절 효과를 포함하여 뭐 이렇게 매개 효과, 조절 효과 중심으로 하고
포함하고는 약간 달라요. 인클딩하고 포커싱이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포커싱은 이제 독립변수도 중요하지만 매개효과나 조조효과를 굉장히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 할 때는 이제 포커싱, 중심으로라는 말을 쓰고요, 제목에. 그다음에 포함하여는 독립변수를 좀 중요시 보는데 내가 또 이 조조효과도 포함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적으로 보겠다 할 때는 including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그 이제 한글로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제목에서는 그런 걸 좀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서론. 자, 서론에 이렇게 연구 필요성, 목적, 연구 가설, 용어 정의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한 7페이지 정도 쓴다 그랬죠. 여기서도 한 7페이지 정도 돼요. 자, 이론적 배경 보니까 아까 여기에 보면은 제목에 나왔던 걸 그대로 쓰는 거죠. 자,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전공 만족, 진로 소명.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론적 배경에 딴 게 쓰는 게 아니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전공 만족, 진로 소명. 그리고 이거 관계. 그죠? 이것은 이제 참고 문헌 연구를 통해서 이 관계를 파악해내는 거죠. 연구 방법 말씀드렸죠. 모형, 대상, 도구, 수집, 자료 분석 어떻게 했다. 그다음에 결과. 일반적 특성, 빈도 분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고요. 일반적 특성, 측정 모형 분석, 이제 구조 분석, 여기에 들어오면 매개 효과가 들어갔겠네요. 그다음 논의, 그다음에 요약, 결론, 제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목차를 다 쓰는 거예요. 보니까 참고 문헌, 부록, 앱스트랙트 아까 초록 영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한 100페이지 정도 썼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참고 문헌하고 앱스트랙트만 해도 뭐예요? 거의 20페이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글 쓰는 거는 70페이지도 되지 않은 거죠. 또 앞에 부분에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0페이지 얼마나 쓰기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이 논문 보세요. 글간도 넓죠. 그렇죠? 네. 근데 쉬울 듯 하지만 논문 글쓰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중원본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또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만 이해하면 또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서론, 연구의 필요성 썼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의 필요성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사점이 있는데 그 연구 필요성을 쓰고 뒷받침해주는 그죠?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나 그다음 연구자들의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누가 뒷받침해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연구의 필요성 한 2페이지 정도? 이분은 좀 많이 썼네요. 제 생각에 한 2페이지 정도 쓰면 되고요. 연구의 목적 간단하게 썼죠. 어떤 경우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좋은 논문이라면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것, 번호대로 쓰는 것.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연구 가설 바로 났지만 어떤 경우 연구 문제를 쓸 경우도 있어요. 가설은 나중에 쓰고 그래서 연구 문제로 이 그 목적을 달성해서 다 같이 연구 가설 설정하였다. 이렇게 진로 결정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간 정보 만족 및 진로 소명 간의 구조 방식 모형에 적합도는 변형 인간적 가치각에 적합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설 2에서 가설 2.1 이렇게 썼는데요. 나중에 그 다른 그 제가 우수 논문 사례 보면 연구 문제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연구 문제들을 나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진로 결정 자기 결정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이 어떤 진로 그 만족도에 그 영향을 미칠 간의 그 어떤 그 효능감이 진로 만족 또는 진로에 관련돼서 소명감 부분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본다라든지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 관련에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가설이 아니라 문제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도 되겠다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리도 그 조작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진로 결정이 뭐라는 것들 뒤에 이제 여러분들 문헌에서 찾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부분에 일단 먼저 이해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그 용어 정리는 일반적인, 그죠? 일반적인 이론에서 나왔던 개념 부분들 넣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작적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진로 결정을 어떤 척도로 가지고 설문 문항을 만들 때 그 척도라는 건 설문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문 문항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진로 결정은 100가지로 질문할 수도 있고 5가지로도 질문할 수 있어요. 만약에 5가지로 질문했을 때 진로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했을 때는 조작적 정의 또는 조작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는 전반적인 이론적인 이론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개념을 적어주는 것이 이제 용어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론적 배경 이렇게 나오죠. 진로 결정, 그죠? 그래서 진로 결정 이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이론가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론적 배경은 뭘 쓰느냐? 여러분들이 설정한 변수에 대해서 쓴다라는 거죠. 변수에 대해서 다 개념 쓰죠. 보세요, 개념. 그다음에 진로 결정을 관련해서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참고 문헌들을 보고 이론적 배경을 쓰면서 필요하다. 어떤 건 장단점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건 특징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그 변수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건 써주는 건 굉장히 좋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진로 결정 측정 도구 하위 요건. 이 측정 도구는 진로 결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로 결정은 전반적인 게 있다고 있는데 연구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개념화 시켜서 측정하는 요소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분들의 조작적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 배경도 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전공 만족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넘어갈게요. 자, 이론적 배경은 몇 페이지 정도 썼죠? 왜?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론적 배경 쓸 게 변수가 한 5개가 돼요. 5개의 개념 써야 되죠. 뭐 특징 써야 되죠.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 선행 후행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어떻게 됐죠. 그거 보니까 34페이지 정도예요. 그 쓸 것은 많은데 34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축약해서 쓰는 거죠. 네. 자, 연구 방법. 자, 연구 모형 쓴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모형에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선행 연구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 이유, 앞부분에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앞부분에 선행 연구들이 이걸 다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제목으로 만들어야 될 줄을 봅니다. 자, 연구 대상 어떻게 했고 모집단은 어떻고 어떻게 추출했다라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연구 대상, 표집 방법.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호서대학교에서는 표집 방법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쓰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중요한데, 예. 그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조사 도구는 어떻게 했다. 조사 도구가 뭐죠? 측정 설문 문항이에요. 여기 조사 도구가. 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서 조사도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진로 결정 세계 화인한으로 총 13문항을 구성하였고, 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문 문항을 구성했는데 진로 결정에 의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번안한 8점 족도. 이게 조작적 정의와 관련된 얘기들을 써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척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연구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설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써주고, 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써주고, 이거는 이제 표 갖고 오면 그 표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써주는 방법들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책에 써주는 방식이 있어요. 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표 갖다 놓고 내 데이터만 옮겨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네. 이건 약간 두부 공장에
두부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건 이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 논문 구성들이 이제 하고 나면 자, 쭉 조금 빨리 넘어가서 여러분 눈이 좀 아프실 텐데, 네, 가설 결정에서 뒤에 이제 이렇게 가설 설정에 대해서 채택 여부 쓰면서 어떻다 이렇게 이제 논의 써주는 거죠. 연구 결과 논의 써주고 결론 쓰는 겁니다. 자, 결론 보면은 바로 77페이지 중에서 한 3, 4페이지 써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냥 그 논문 계획서 작성법하고 논문의 구성, 그다음 샘플, 그다음에 연구 모형에서 연구 제목까지 결정하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론 작성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